오늘은 민법 13회차 소멸시효해서 민법 총칙 마무리. 권리 소멸의 효과. 시적 범위 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다만 시효로 소멸하는 채권이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상계할 수 있었다면 채권자는 여전히 상계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이 된다. 219쪽에서 채무자는 여전히 상계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건 219쪽에서 다시 배울 것이고, 물적 범위,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이자 채권과 같은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본래 채권과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본래 채권이 확정된 것이거나 본래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본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손해배상 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소멸시효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라고 하시더라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과 채무불이행의 문제.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본래 채무가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이행불능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본래 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채무 불이행에 따른 해제 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채무 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 불이행 시점이 본래 채권의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 및 이에 기한 원상 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는데 이행기와 3년 현재.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자는 단기에 3년 소멸시효이고 현재는 본래 채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확정된 것이나 거나 본래의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손해배상 채권도 함께 소멸이 되고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 불이행 시점이 본래 채권의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 및 이에 기한 원상 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 불이행 시점이 본래 채권의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 및 이익에 의한 원상 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 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 표시를 의미하며 상대방에 대한 일반적인 단독 행위에 해당한다. 시효의 완성 이거는 효과 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 표시이다. 근데 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채무 승인과 시효 이익 포기 사유로서의 채무 승인을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채무 승인은 그냥 어떠한 효과 의사도 필요하지가 않아. 그냥 근데 시효 완성 후 시효 이익의 포기에 대해서는 효과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 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대해 해당하는 채무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채무 승인은 그냥 어떠한 효과 의사가 필요하지는 않고 시효 완성 후 시효 이익의 포기에 대해서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소멸시효 완성된 후일 것. 그러니까 소멸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고 소멸시효의 이익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후에야 포기할 수 있다. 나중에 포기하지 못한다가 아니다. 나중에 포기할 수 있고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포기자에게 처분 권한이 있을 것.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시효 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 한정이 되기 때문에 제3자가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시효 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시효 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 한정이 되기 때문에 제3자는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시효 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것. 포기의 의사표시는 시효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한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명시적 또는 뭉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그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였다면 그때의 소멸시효의 이익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그 기한의 유예, 갑에게 나 한 달 후에 돈 갚을게 하고 요청하였다면 그때는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 시효 완성 사실을 알아야 할 것.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아야지 포기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고 판례는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를 변제한 때는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1억의 그 채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7천만 원만 변제했어. 근데 그 7천만 원을 자기가 이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줄 알면서 변제를 한 것과 모르고 변제한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알면서 그 변제했다고 추정을 하기로 했어. 그래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이 되는 거지. 이러한 포기의 효과는 포기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도달한 때에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발생을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새로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된다. 채권이 다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주채무자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보증인, 물상보증인 등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채무자가 내가 다시 돈을 갚는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이 효력이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더라도 보증인 등은 여전히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물상보증인이나 보증인에 대해서는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물적 범위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가분 채무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이자 채무만 요것도 이제 우리가 배운 건데 원금 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자 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원금 채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소멸시효 중단을 승인하는 한편 이자 채무에 관하여서는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며 채무자의 변제가 채무 전체를 소멸시키지 못하고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9조 제477조에 따른 법정 변제 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되어야 한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이제 새로 진행한다고 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그 원금과 약정이자에 대해서 배웠었잖아. 변제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변제기까지는 약정이자인데 변제기가 지난 다음에 있는 이자는 지연이자. 이 지연이자는 이자에 속하는 건 아니고 손해배상금에 속한다고 해. 그렇기 때문에 지연이자에 대한 이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원금과 똑같이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게 되거든. 그래서 원래 원금의 그 소멸시효가 10년이라면 동일하게 10년이 적용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원금이 10년이면은 원금이 소멸시효가 10년이고 약정이자가 163조에 의해서 약정이자 같은 경우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돼. 그렇게 되면은 그 3년이 지나게 되면은 약정이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에 대해서 채무자가 조금 돈을 갚았어. 그런 경우에는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경우가 돼. 완성 후니까. 근데 원금 같은 경우는 3년이면 아직까지는 소멸시효가 있단 말이야. 아직 소멸시효가 존속 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하게 되면은 그냥 중단한 정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원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 것이고 약정이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 후에 그 일부를 변제한 것이 있기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쳐진다. 그리고 소멸시효의 주장과 권리 남용.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권리자가 그로부터 권리 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 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반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순히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그 뭐 국가 배상 청구 사건인데 A라는 사람이 뭐 18년 혹사리를 했었어. 무고하게 무죄인데도 18년 혹사리를 했고 이에 대해서 국가 배상 청구를 대한민국에게 했는데 대한민국은 이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을 한 거지. 왜냐하면은 그거는 신의치 위반이다. 신의 성실의 원칙의 위반이다. 이제 이 사람들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거야. 근데 이게 신의 성질의 위반이라고 하려고 하면 인정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사정이 있어야 되고 그 사정은 그 안에서 뭐 교도관이 폭행을 했다던가 폭행에 대해서 항소를 하려고 했는데 노트나 펜을 주지 않았다던가 그러한 사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단기간 내에 권리 행사 요구를 했었어야 돼. 그러니까 출소 후에 6개월 내에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출소 후에 8개월이 지나고 했었던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일단 주장을 했던 거니까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 남용으로 이제 채무자인 대한민국은 이제 허용이 될 수 없다.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거.
그리고 이건 암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척기간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권 같은 경우에는 그 재판상으로 법원에 청구를 하여야 하는 거야.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야만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 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법원에 청구한다는 말은 재판상으로 청구한다는 것인데 이 채권자 취소권과 점유보호 청구권은 재판상에 청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재판 외에도 모두 가능하다. 제척기간이라는 권리의 존속기간을 뜻하는 것인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외워야 되는 거는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재판상 그리고 재판 외에까지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거는 암기를 하면 되는데 채권자 취소권과 그리고 점유보호 청구권은 모두 재판상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아씨 다 까먹었는데 재판상으로 청구가 가능하고 이거는 암기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것도 또 밑에도 매매예약 완결권에 대한 것도 외워야 되는데 제척기간의 개념과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되나 일반적으로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전속기간이라고 한다. 이러한 제척기간을 인정하는 지시는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며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된다. 이러한 제척기간은 불변 기간이 아니어서 그 기간을 지난 후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까지 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제척기간에 대한 권리 행사의 방법은 노트 267을 보면은 채권자 취소권과 같이 그 권리 행사 방법에 관하여 법이 재판상 권리 행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재판상 청구가 가능하다. 그리고 판례는 원칙적으로 취소권과 같은 권리는 제척기간 내에 반드시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 취소권 재판상 행사해야 하는 것만은 아니고 재판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고 다만 점유보호 청구권의 제척기간은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재판상 청구 가능한 기간, 즉 출소기간. 재판상의 권리 행사가 있어야 권리가 보존된다는 출소기간설. 채권 양도의 통지는 이제 갑이 병에게 채권을 양도했다는 통지는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인 을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에 재판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통지만으로는 제척기간을 준수했다고는 볼 수 없다. 시효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간이고 그러한 문구가 없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소급효 인정 여부. 소멸시효는 그 기산율로 소급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소멸시효는 그 시효시니까 소급. 반면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걸리는 제척기간은 지효시니까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므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중단. 소멸시효는 청구 등에 의한 중단이 인정된다. 소멸시효는 청구 등에 의한 중단이 인정된다. 하지만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소멸시효는 중단이 인정되지 않고 등기청구권의 경우와 달리 예약 완결권은 상대방이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을 경우라도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되며 의무자가 권리자에게 토지에 대한 지분을 인정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이 되더라도 매매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에 준다는 인정될 수 없다. 포기. 소멸시효의 이익은 완성 후에야 포기할 수 있고 그러나 제척기간은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권리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므로 포기가 인정이 될 수 없다. 소멸시효는 상대방의 항변사항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에 관한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당사자의 원형이 그러니까 변론주의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제척기간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에 해당하므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을 고려하여야 한다. 268조 판례는 매매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사안에서 당초 권리의 발생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했고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권리의 발생일,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 권리 발생일부터 제척기간이 기산이 되고 이러한 판례 입장에 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많긴 한데 그래도 넘어가고 행사기간 같은 경우에는 행사기간이 법률 또는 약정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권리 행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며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하지만 기산전 같은 경우에는 합의로 달리 정할 수가 없고 항상 당초 권리 발생일부터 기산을 해야 되고 제척기간의 행사 기간은 그 합의에 의해서 달리 정할 수가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2032년 4월 25일까지 행사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기간이 지나야지 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한다. 판례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입장이고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는 곧 권리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매매 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사권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해서 소멸하게 된다. 당사자 사이에 매매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 그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기산점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라 하는 거지. 당초 권리 발생일로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것이지 그 기간을 넘어서 그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연장된다고는 볼 수 없다. 형성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개별적 청구권의 행사 기간, 취소권 및 취소권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는 일단 취소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서 이게 둘 다 똑같이 제척기간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별개의 권리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아닌 소멸시효가 적용이 된다. 매매 예약 완결권 마지막으로 정리 한 번만 해보면은 이것도 외워야 되는 부분인데 흔히 이제 매매 예약이라는 말은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면 되지 매매 예약을 왜 해? 라고 생각하는데 있다고 합니다.
갑과 을이 매매할 것을 미리 예약을 했다고 해. 이에 대해서는 을의 예약 완결권 같은 경우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매매 예약은 기산점은 매매 예약으로 매매 예약 완결권으로 생긴 발생일 6월 5일이라 할 것이지, 이 매매 예약 기산점은 예약으로 완결권이 생긴 발생일이고,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아니란 말이야. 제척 기간의 기산일은. 그러니까 뭐 매매 예약 완결권을 매매 예약으로 완결권이 생긴 발생일이 6월 5일이라면 이때가 기산점이고, 완결권이 행사 가능한 11월 5일은 제적기간의 기산일이 아니란 말이지. 이제 별도로 기간을 합의를 할 수가 없어, 기산점에 대해서는. 근데 기간에 대해서는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으로 합의로 달리 정할 수가 있어. 만약에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10년이고. 그러고 나서 10년이 흘렀다. 이게 약간 약혼식 하고 나서 이제 결혼식 가는 느낌인 거지. 매매 예약이 약혼식이라면은 직접 행사를 하는 경우는 이제 결혼식인 경우인데, 이때는 이제 매매 계약을 하는 거지.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하면은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는 것인데, 예약 완결권에 대해서는 형성권이 적용이 되고, 제척기간에 대해서 제척기간이 진행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받아서 점유를 하게 되면은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받아 점유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적용이 안 돼. 근데 점유에 대해서는 또 제척기간은 진행이 된단 말이야. 제척기간은 진행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자가 그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입장이지. 근데 제척기간은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제척기간이 계속 진행이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척기간이 만약에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고 10년이라 했다면은 10년이 지나게 되면은 그 제척기간은 이미 완료가 되는 거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중단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매매 예약 완결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산점이 합의로 달리 정할 수가 없다는 거. 기간에 대해서는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근데 만약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10년이다. 오늘 공부는